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시점인데요.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포인트 오브 뷰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 보는데 그 보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걸 소설적인 장치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시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시점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바로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이야기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감정을 전달한다는 것은 왜 중요할까? 사실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까지의 교육 과정이나 어떤 문화적인 관습에 따라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정은 말썽을 많이 부리고 말을 잘 안 듣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항상 사고뭉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감정의 반대편에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이성은 여러모로 감정에 비하면 훨씬 더 성숙하고 어른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같은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이성을 통해서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맞는 말일까요? 정말 우리의 감정을 이성이 통제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개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엘리엇이라는 이름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잘 나가는 회사의 중역이었습니다. 머리도 명석했고요. 가정도 잘 꾸리고 있었고 돈도 잘 버는 그리고 일도 뛰어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뇌에 종양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끝냈는데 문제는 이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대뇌의 전두엽 피질의 일부분이 훼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침내 회복을 통해서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이 사람의 이 특이한 케이스를, 이 독특한 케이스를 잘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연구진들은 이 엘리엇에게 무언가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감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엇은 감정을 이제부터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엇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감정이 사라졌다면 이 엘리엇은 회사에 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일의 능률은 한없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일이 없으니까. 조금 차가운 사람이 됐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일의 능률과 효율 면에서는 더 뛰어난 사람이 됐다고 어쩌면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과 연구진들의 생각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서 회사에 다시 출근한 엘리엇을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의 사장님이 지금 자기에게 시킨 일과 눈앞에 있는 클립을 정리하는 일 사이에 우선순위를 세우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엘리엇에게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게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 엘리엇에게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엇의 예를 통해서 연구자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껏 우리가 알아왔던 사실과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성은 어떻게 보면 감정의 뒤를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감정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맞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사실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이건 멀리 나가서 예를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하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싫어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냥 좋거나 그냥 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왜 좋은지, 왜 싫은지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내곤 하죠. 어떤 사람은 약속 시간에 늘 늦는 친구를 약속 시간에 늦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런가요? 어떤 친구는 약속 시간에 늘 늦는데도 밉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약속 시간을 늘 정확히 지키는데도 싫습니다. 인간미가 없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는데도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끌려요. 이것은 이성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죠. 중요한 건 감정입니다. 감정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야기를 쓰는 입장,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감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감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시점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소설을 쓸 때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의 눈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시점이죠. 그런데 왜 등장인물의 눈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게 할까요? 그것은 등장인물의 감정을 우리더러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엘리엇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엘리엇이 되면 어때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독자를 엘리엇으로 만드는 순간 독자들은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작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자, 이야기 속에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적인 방법을 통해서, 외부적인 신호를 통해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우리의 직관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직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 외부적 신호들의 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을 보여준 다음에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사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직관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미루어 짐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선험적인 무언가, 다시 말해 직관이 이것을, 이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법,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주인공의 내면을 직접 언어로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을 언어화시킴으로써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1번과 2번은 우리의 삶에서나 다른 예술 장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3번만큼은 다른 예술 장르에서 결코 사용할 수 없고 현실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버스나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몹시 외로워. 나는 5년 동안 마음에 맞는 친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너무나 친구를 사귀고 싶어. 그런데 어디 가야 친구를 만날 수 있지? 이 지하철 안에서 찾아볼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입 밖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아니면 지하철 보안관 이런 분들에게 신고해야겠죠. 아무도 우리 일상에서 내면을 언어화해서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장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연극, 드라마, 모든 종류의 서사 장르에서 내면을 언어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겠죠. 아닌데요. 영화에서는 이런 내면을 언어화하는 것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나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나레이션은 영화라는 장르가 원래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설에서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화과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나레이션을 쓰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충고해요. 왜냐하면 원래의 영화라는 장르는 이 1번과 2번, 외부적 신호와 직관만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장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나레이션을 통해서 내 내면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을 주저리 말하게 되면 그건 소설에서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산문 문학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져가서 쓰는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적인 의미의 영상 언어에는 맞지 않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점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아까 시점을 어디에서 바라볼 것인가 라는 용어로 설명했는데 이걸 조금 다르게 설명하자면 시점은 누구의 눈으로 감정을 전달할 것인가와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눈으로 감정을 전달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이란 장르는 사실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소설의 역사를 보면 이 시점이 조금씩 더 정교해지고 다양해지고 세련되어지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시점을 말할 때 가장 크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인칭과 3인칭 시점 사이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인칭은 없나요? 2인칭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1인칭은 다시 크게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눌 수 있겠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어서 익숙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산문문학 장르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일기 같은 것이 있겠죠. 일기를 보면 1인칭의 주인공이 곧 나아가 모든 이야기를 전개하고 모든 행동을 하는 주체가 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살펴보면 이건 다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흔히 말하는 셜록 홈즈 류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사랑 손님과 어머니 유형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을까요? 똑같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만 이 두 가지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셜록 홈즈의 경우를 볼까요? 셜록 홈즈는 직접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관찰자가 등장할까요? 여기에서 관찰자는 왓슨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셜록 홈즈를 관찰하기도 하고 셜록 홈즈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셜록 홈즈와 대화를 하기도 하죠. 왜 이 관찰자가 필요할까? 셜록 홈즈 유형의 1인칭 관찰자 시점 소설들의 특징은 주인공들이 너무나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 특별합니다. 셜록 홈즈 특별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지만 직접 그 사람의 시점으로 말하면 곤란한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이 셜록 홈즈의 사무실 베이커가 221번지 B호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만약 셜록 홈즈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범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자는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인공인 셜록 홈즈가 그냥 막무가내로 아니면 보자마자 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너무나 비범한 사람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을 온전히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왓슨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의사이긴 하지만 약간 어리버리한 이 주인공을 관찰하는 관찰자를 통해서 자꾸만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라고 독자 대신 셜록 홈즈에게 물어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셜록 홈즈는 아마 이렇게 대답하겠죠. 저 사람의 옷에 묻은 흙이 런던 어느 지역에서만 묻혀올 수 있는 흙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이 비범하고 특별한 주인공을 왓슨이라는 매개자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의 관찰자 소설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주인공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젊어서 남편과 사별한 과부와 남편의 친구인 이 사랑손님과의 이루어질 듯 말 듯한 이 러브스토리는 사실 흔하디 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흔한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데는 거꾸로 이 관찰자가 크게 기여합니다. 이 오키라는 이름의 관찰자가 등장하는 순간 이 평범한 이야기가 거꾸로 비범해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CCTV로 찍어 넣거나 아니면 드론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찍거나 아니면 땅바닥에 붙어서 거꾸로 올려서 찍으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다른 느낌의 장면이 담기는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관찰자의 시선, 관찰자의 높이, 관찰자의 위치를 바꿔주면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그 자체로는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지만 이 오키라는 특별한 관찰자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특별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1인칭 시점의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칭 시점의 전체적인 장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면을 말해주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1인칭의 화자는 내면을 말하는데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다 말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바로 여기에서 단점도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내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그 한계는 바로 시공간의 한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1인칭의 화자들은 그래서 지금 내가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서울에 있다면 나는 뉴욕이나 파리나 도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떤 방에 들어가 있다면 바로 옆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해줄 수 없습니다. 시공간의 한계를 크게 받고요. 또 하나는 이 1인칭의 화자가 일종의 어떤 필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 필터를 통해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1인칭의 화자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에거서 크리스티의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이나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 같은 소설들을 보면 이 화자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신뢰할 수 없죠. 제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화자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할 수 없다는 1인칭의 화자의 특징을 잘 이용한 소설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인칭 시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인칭 시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객관적 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한적 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죠. 이 각각의 시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객관적 시점의 특징은 이 3인칭 객관적 시점에서 화자는 곧 카메라가 되는 겁니다.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카메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3인칭 객관적 시점에서 주인공의 내면을 그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인공의 내면은 없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카메라가 우리 속을 비추면 내면이 보이나요? 생각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카메라가 우리 속을 비추면 거기에는 내장과 창자가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모든 것을 카메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객관적 시선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객관적 시점에는 그러면 내면을 쓸 수 없는 것인가? 네, 내면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아까 했던 말이랑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내면을 언어화해서 말하는 것이 산문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는데 내면을 말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3인칭 객관적 시점은 다른 장르로 옮겨질 때 가장 손해를 덜 보는 장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면을 다루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찾아보자면 다른 장르,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특히 영상 언어로의 전환, 각색을 염두에 둔 작품들이 특히 이 3인칭 객관적 시점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리, 스릴러, 액션, 이런 소설들, 특히 미스터리 소설들 같은 것들이 3인칭 객관적 시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요즘 흔히 말하는 OSMU, 원 소스 멀티 유즈, 이런 것에도 아주 적합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손해보는 게 적어요. 내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소설을 영상화한 많은 영화들이 혹은 드라마들이 왜 소설보다 별로였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옮겨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면은 결코 옮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것은 3인칭 객관적 시점으로 바라봐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한적 시점, 3인칭 제한적 시점은 많은 면에서 1인칭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비슷해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어요. 1인칭의 나를 그나 그녀 혹은 이름으로 바꿔놓기만 하면 3인칭 제한적 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왜 쓰는 걸까요? 3인칭 제한적 시점은 1인칭과 아주 유사한데 그렇다면 이것은 왜 사용할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린 조금 다른 관계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작가가 이야기를 쓰면 독자에게 바로 전달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 관문을 더 거쳐야만 독자에게 갈 수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첫 번째는 작가에게 고용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화자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독자에게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주인공입니다. 편의상 이 거리를 A, 이 거리를 B, 그리고 이 거리를 C라고 해볼게요. 3인칭 제한적 시점이 건드리는 것은 바로 이 거리의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건 뭘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이 거리를 아주 극단적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이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A, B, C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나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나는 작가이면서 화자이면서 주인공이면서 독자가 되는 거죠. 이 거리는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3인칭 제한적 시점은 지금 어떤 거리를 키우는 걸까요? 이 중에서 바로 B의 거리를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C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1인칭에서 독자는 나였지만 이제는 주인공을 똑같이 먼 곳에서 바라보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작가와 화자의 거리는 여전히 가깝지만 주인공과의 거리가 길어지면서 독자와 주인공 간의 거리도 같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3인칭 제한적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이렇게 다른 거리를 갖게 되는데 이 거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거리가 어떤 의미냐? 사실 시점에서는 이 거리가 모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 때문에 모든 게 결정되거든요. 감정의 문제는 결국 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고 만들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흔히 작가를 가리켜서 남의 얘기를 자기 얘기처럼 하는 사람, 또 자기 얘기를 남의 얘기처럼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작가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쓸 때 내 이야기인데 잘 안 써져요. 그렇다면 그것은 거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3인칭으로 바꿔보면 잘 써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잘 안 써져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때는 1인칭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품마다 그 작품에 어울리는 거리, 딱 맞는 거리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잘 파악하고 그 거리에 맞는 시점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3인칭 제한적 시점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뭘까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있을 수 있고 모든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냥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가이자 화자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시점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망하기 쉬운 시점입니다. 누가 저에게 가장 망하기 쉬운 시점이 뭐냐, 소설을 쓸 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1등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꼽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힘을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2등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꼽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익숙해서 다 잘 쓸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망하기 어려운 시점, 잘만 쓰면 성공할 수 있는 시점이 뭘까? 그건 저는 3인칭 객관적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짜 이유는 왜일까요? 이것은 내면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소설에서 내면과 감정을 다루는 일이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다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은 여러 가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 2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설을 쓸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첫 번째는 이 전지적 시점으로 소설을 쓰다 보면 이런 걸 하게 돼요. 머리 넘나들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건 헤드 하핑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헤드 하핑이라는 건 뭘까요? 머릿속에 들어가서 뛰어다닌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사람의 내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동시에 여러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 헤어지려고 하는 한 쌍의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연인이 마주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내면에 각각 들어가면 더 이 두 사람을 자세히 묘사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두 사람의 내면 모두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래요? 시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내면에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내면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이 주어진 너무 많은 힘을 제대로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누군가의 내면에 들어갔다면 이런 원칙을 지켜야 돼요. 하나의 장면에서는 한 사람의 내면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어기기 시작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은 대단히 혼란스러워지고 또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아까 헤어지려는 연인 중에 만약에 한쪽, 남자에게 들어갔다면 적어도 그 장면 안에서는 남자에게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둘이 헤어진 다음에, 예를 들어 여자가 카페 문을 열고 나와서 혼자 버스에 올라탔을 때, 그때부터는 이 여자의 내면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면에서 동시에 두 사람의 내면 혹은 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자꾸 끼어들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걸 보통 스토리텔링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꾸 끼어들어서 훈수를 놓는 거예요. 이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문장 부호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부사나 지나친 형용사 비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판단의 형태, 텔링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잠언이나 아포리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누구나 그런 문장 쓰고 싶잖아요. 삶이란 그런 것이다. 인생은 왜 이럴까? 인간이란 외로운 존재다.
이런 멋있는 말 쓰고 싶을 때 이 멋있는 말들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인공이 정말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작가가 끼어들어서 말하자면 회방 놓는 것이죠. 훈수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이 감정을 쓸 때, 시점을 사용할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 하나는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독자는 적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정을 시점을 통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리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조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대해 덜 말하면 덜 말할수록 읽는 사람은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말하면 더 말할수록 읽는 사람은 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할인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스카운팅 이펙트라고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안 그래도 오늘 방을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더럽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방문을 열고 아침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 이게 방이 뭐야? 이게 사람 사는 방이니?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내면에는 오늘 절대로 방을 치우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생겨버립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안 그래도 내가 치우려고 했었는데. 바로 이것이 할인 효과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진짜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 라고 말하는 친구들 중에 재미있는 친구는 잘 없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싸늘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냉혹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 사람이 감정을 먼저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감정에 대해서 먼저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할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화자가, 우리의 주인공이 이런 감정을 깎아내리는 효과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바로 거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점은 어디에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그것은 결국 사실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소설이란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1인칭과 3인칭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하지 않은 2인칭은 자주 쓰이지 않는 시점이기도 하고 더 정확히 들여다보면 변용된 1인칭이거나 변용된 3인칭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역시 2인칭들은 어떤 때 사용돼요? 1인칭보다는 더 거리를 주고 싶지만 3인칭보다는 가깝게 느껴지게 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과 거리 그리고 감정과 내면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무엇이 우리 이야기 속에 가장 적당한 장치인지를 가장 적절한 거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작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과제이자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